안녕하세요. 고품격 역사 채널 꿀잼 유비TV입니다. 자, 10분 중국사 23번째 시간, 푸른 늑대의 후손 정복자 징기스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인물을 또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율초제라는 인물인데요. 거란 황족 혈통의 금나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벼슬은 몽고에서 재상을 지냈습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율초제가 중요한 이유가, 몽골은 그 전쟁을 하면 그 인명을 다 살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문명을 파괴해버려요. 그런데 이 야율초제가 백성의 소중함과 문화의 소중함을 이 징기스칸에게 어필한 겁니다. 따라서 점령지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대한 군주 징기스칸이 몽골 초원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을 통일을 하게 돼요. 통일한 후 1206년에 부족장 회의인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자신이 위대한 군주인 징기스칸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본명은 보르지긴 테무친이에요. 자, 내전을 종식했기 때문에 몽골은 더 이상 같은 동족을 노예로 잡거나 동족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공격 대상이 필요하였는데, 징기스칸은 금나라 정벌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의 할아버지가 금나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하였으며, 금나라는 평소에 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몽골 부족들을 이간질하여서 몽고가 그 힘을 키우지 못하게끔 그런 방해 공작을 펼쳤던 나라였습니다. 자, 따라서 몽고는 이 금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서하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과거 청나라가 명과의 건곤일척을 벌이기 전에 조선을 먼저 정벌하죠. 그것과 같은 이치로 서하를 먼저 공격하는데요. 1207년에 서하는 항복을 하고 맙니다. 금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만 무능했던 금나라 수뇌부드 조정은 이것을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구경만 한 거예요. 다음 차례 자기들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자, 서하에게 항복을 받은 몽고는 이제 본격 금나라를 침략해 들어갑니다. 아호령 전투에서 금나라 병력이 무려 절반이 증발을 하게 돼요. 그러자 패배를 직감한 금나라 선종은 화친을 시도하게 됩니다. 몽고 역시 초원에서는 절대 강자지만 산에다 성과 요새를 쌓고 싸우는 금나라와 싸우다 보니까 승리는 하였지만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일단 많은 공물을 받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금나라는 몽고가 재침할 것을 예상하고 북경에서 과거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징기스칸은 너희들 무슨 꿍꿍이냐며 다시 공격을 하게 되고, 이제 북경을 빼앗기고 그 금나라의 영역은 황하 이남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여기 그 서요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서요가 여기 카라키타이라고 표시된 이 나라인데, 여기 위구르가 있고 여기 서하가 여기 있죠. 나이만부라는 이 몽골 부족 중에 여러 부족 중에 나이만이라는 한 갈래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징기스칸에게 패한 뒤 서요로 도망을 갑니다. 서요를 도망가서 서요의 왕족들을 쫓아내버리고 자신들이 거기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안 징기스칸은 서요를 정벌하는데, 그것이 1218년입니다. 서요는 과거 요 나라가 멸망한 뒤 서쪽으로 도망가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서요를 멸망시키다 보니까 누가 옆에 이슬람의 당시 강대국이었던 호라즘과 국경을 접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징기스칸은 호라즘에게 통상을 요구하고 상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호라즘의 그 국왕이었던 무하마드 2세의 동생 이날축이라는 사람이 이 상단을 모조리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화가 난 징기스칸은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지만 무하마드 2세는 사과는 시장 가서 사 먹으라며 오히려 그 사절단에 수염을 깎아버리고 모욕을 주게 돼요. 이로써 징기스칸은 뚜껑이 열린 거죠. 이런 호라들 이래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호라즘의 국왕을 보시면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 몽골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사적인 욕심에 몽골 상단을 처형하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도 자신의 동생을 감싸며 사과하는커녕 오히려 몽골에게 도발을 하니까 몽골과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도 될 만큼 몽골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이 호라즘은 자신있게 외칩니다. 들어와, 들어와, 징기스칸 들어와,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몽골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호라즘을 공격하는데 몽골의 전술이 이 기동 전략이 너무나 신출귀몰했기 때문에 이 호라즘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성을 쌓고 방어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성전이든 기동 전략이든 몽골 군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호라즘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수도였던 사마르칸트가 함락되기 직전 그 무하마드 2세는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카스피해 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몽골은 징기스칸은 아니 별것도 아닌 놈이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아이씨 야 피곤하니까 나 돌아갈 테니까 제베 수부타이 니들 그 호라즘 국왕 무함마든지 문지 그거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제베와 수부타이는 무하마드를 잡으러 이렇게 더 서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본대는 이 당시 몽골군은 본대와 징기스칸이 이끄는 본대와 수부타이와 제베가 이끄는 선봉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본대는 몽골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가량의 이 선봉대가 이 호라즘 국왕이었던 무하마드 2세를 수색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달아났던 무하마드 2세는 이 카스피해 외딴 섬에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제베와 수부타이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무하마드 죽었다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러니까 아이 뭘 어떡해, 왔는 김에 일이나 하자, 경제활동이나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몽고의 경제활동은 뭐라고요? 네, 약탈입니다. 약탈로서 경제를 키우잖아요. 자, 이 지역을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카프카스 산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부타이와 제베는 이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하마드 2세도 그렇고 이 지도자들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이 호라즘이 아무것도 못하고 피떡이 나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조지아 국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꼽더라도 수부타이를 보고 아유 몽골에서 오셨어요. 아유 우리는 조지아라는 나라인데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여기 뭐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칸에게 말 좀 잘해주시면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무역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수부타이와 제베가 그냥 지나가겠죠. 실제로 이렇게 살아남은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지아는 자신들이 카프카스 지역을 주름잡는 그 싸움에 능한 민족이라 믿고 이 수부타이에게 도발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조심해, 이 카프카스 바닥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수부타이와 제베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평생 겸손하게, 이러면서 이 카프카스 일대를 짓밟아 버립니다. 따라서 그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그냥 멸망을 해버려요. 그냥 나라가 완전 짓밟혀 버려요. 그런데 이때 조지아와 함께 그 킵차크 부족이라는 족이 있었어요. 킵차크 부족이 이때 몽고와 함께 싸우다가 달아나게 됩니다. 달아나게 되는데 어디로 달아나게 되냐면요, 이 지역이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북쪽으로 러시아 공국들에게 달아나게 됩니다. 공국이 뭐냐면요, 왕 밑에 뭐예요? 왕 아래 타이틀이
공이죠. 우리가 뭐 황공, 문공 그러잖아요. 왕 밑에 공이란 말이에요. 공 밑에는 뭐예요? 후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보면 장비가 나는 연인 장비다. 너 내 이름 들어봤어? 이러니까 마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우의 집안인데 니 같은 촌뚜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 이 공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공국입니다. 이 공국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물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연합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킵차크 부족이 도망을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큰일 났다. 동쪽에서 그 이상한 애들이 오고 있는데 얘들 인간이 아니야. 아주 너무 세.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공국들이 처음엔 안 믿어요. 에휴, 지가 맞을 짓 했겠지. 저 행실 저거 뻔한데. 이렇게 처음엔 안 믿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파견을 해보니까 야, 조지아 어떻게 됐어? 네, 조지아는 조져버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어떻게 됐어? 아제르바이잔은 이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러시아 공국들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야야 안 되겠다. 야 모여라 모여. 이래가지고 우리도 그 힘을 합쳐서 정체 모를 쟤들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러시아 공국이 무려 역사는 8만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만에서 8만 정도 연합군이 모여서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칼가강 전투예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칼가강이 어딘지 계속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던데 제 추론에 아마 이 강일 겁니다. 흑해를 흐르는 우크라이나 동부 쪽 강이라 그러거든요. 이 강인 것 같은데 이 칼가강 유역에서 이 러시아 연합군이 8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렇게 돌아서 몽골을 향해 가려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약탈도 뭐 풍족하게 했고 이제 수부타이와 제베는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8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쟤들 뭐하지? 야 너희들 뭐해? 이러니까 러시아 공국이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오늘 체육대회입니다. 이렇게 뭐 진짜 체육대회는 아니고 뭐 그 반란을 진압한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부타이랑 제베가 야 재밌겠네. 아유 시간 되면 우리도 공 한번 같이 차고 싶은데 야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찾아. 이렇게 하고 갑니다. 가니까 뒤를 급습을 하게 돼요. 러시아 군대들이 몽골군 뒤를 급습하게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뒤에 후방에 남겨두었던 몽골군 병사 1000명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본대를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문제는 이 초원에서 붙으면 몽골은 안 진단 말이에요. 초원에서는 거의 거의 메이웨더급이에요. 안 져요. 몽골군은. 그래서 몽골 군대와 러시아 공국이 이 칼가강에서 뒤엉켜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러시아 공국 군대가 전멸을 해버립니다. 자, 러시아 공국은 이로써 큰 실수를 하고 만 거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싸울 거면 이겨야 되는데 본대도 아니고 선발대에게 전멸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로써 몽골에게 찍혔기 때문에 다음 원정에서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멸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 군대 인프라를 만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주력 군대가 다 증발을 해버렸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러시아의 연합군까지 박살내고 수부타이와 제베가 돌아온 후 징기스칸은 이제 서하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 서하를 멸망시켰을까요? 자, 항복을 했던 서하는 징기스칸이 호라즘을 공격하게 되자 지원 명령을 내리는데 지원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호라즘이 이길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서하가. 그래서 사람이든 나라든 줄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서하는 마음속으로 호라즘이 몽골을 몽고간장 만들어 주길 바랬는데 호라즘은 힘도 못 쓰고 끝나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던 서하를 공격해서 서하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징기스칸이 사망을 하게 돼요. 징기스칸이 사망하고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가 뒤를 이어 칸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칸으로 즉위한 오고타이는 이제 그 몽골의 염원이었던 원수 국가였던 금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끈질기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 몽고군의 파상 공세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나라는 여기서 실책을 하는데, 자신들의 영역이 그 몽고로 인해서 이 황하강 밑으로 몰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송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송나라를 공격했던 겁니다. 무슨 심리였냐 하면은 몽골에게 땅을 빼앗기니까 자기들은 송나라 땅을 빼앗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송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송나라 역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니까 이 금나라는 몽골군과 이 송나라의 샌드위치를 낑겨서 싸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금나라는 빨리 송과 연합해서 이 몽고와 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몽고를 앞에 두고 뒤에 있는 남송과 싸우니까 샌드위치로 망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그 송나라와 몽골이 힘을 합쳐서 금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몽골 군대가 왜 강한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몽골은 기병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1인당 말을 3-4마리를 보유한단 말이에요. 한 마리를 타고 가다가 지치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3-4마리를 보유했고요. 활쏘기 능력과 기마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유목민답게. 거짓말을 조금 보태자면 걸음마보다 말을 먼저 탑니다. 그리고 밥숟가락 드는 것보다 활을 먼저 쏜다는 거죠. 그리고 몽골 말은 특성이 있어요. 작지만 작은 만큼 민첩했고요. 적응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 풀이나 잘 먹고 추위에도 잘 견뎠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꼽은 이 몽고 부대의 강한 점인데요. 보급 부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몽고는. 왜냐하면 이 암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말젓을 먹고요. 그 다음 말린 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식사 대용으로 먹습니다. 따라서 그 보급 부대가 필요성이 거의 떨어졌던 겁니다. 과거 고구려가 수당을 꺾었던 이유와 조선이 임진왜란 때 그 상황을 역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뒤에서 오는 보급 부대를 차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은 보급 부대 차단이라는 전략이 통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1인당 말을 3-4마리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식량도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기마전술이 발달할 대로 발달을 했고요. 거기에 그 정점을 찍는 수부타이라든지 제베 같은 명장들이 그 부대를 지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무기와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자신들이 초원에서는 강자였지만 이 성을 공격할 때는 약간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공성에 필요한 그 투석기라든지 화포 같은 그런 무기를 적극적으로 연마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보전에 굉장히 강했어요. 미리 그 척후병을 보내서 그쪽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대방 진영을 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요. 심리전을 펼칩니다. 항복을 하면 모두 살려줍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그 성 안에 모두 죽여버려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몽고군의 그 징기스칸의 사위가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전투에서. 그러자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점령지에 대한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걸어다니는 것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몽골 군대는 피바다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이렇게 하니까 자신 없다 싶은 애들은 그냥 항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몽골 기병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도 가벼운 것을 입고 말도 작아요. 민첩하게. 그리고 활을 쏩니다. 이 단궁을 쏘는데요. 자, 그에 비해 이 러시아 연합군이었던 이 유럽의 군대는 기병들은 어떻죠? 일단 첫째로 유럽인들은 이 당시 말에서 활을 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옷이 중무장돼 있어요. 말도 이렇게 철갑을 올려놨는데 따라가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짓 도망을 치면 쫓아간단 말이에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벌려서 활을 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말이 맞든지 사람이 맞든지 뭐 철갑으로 한 발 정도 튕겨낼 수 있지만 문제는 얘들이 활도 잘 쏜다 그랬잖아요.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맞든지 사람이 맞든지 누구 하나 꼬꾸라지겠죠. 이거 만약에 말에서 널찌면 여러분 이 복장을 가지고 이 무게가 엄청난데 이 복장을 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면 다시 탈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쫓아가면은 도망을 가고 거리를 벌리고요. 지치면 어떻게 해요? 활을 쏴버립니다. 쫓아가면 또 도망을 가고요. 이렇게 해서 지치게 되죠. 그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마병들이 추격하다 보면 뒤에 보병들이 남게 되죠. 그 보병들은 또 기병들이 가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군대 전술로는 이 몽고군의 이 기동전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소룡이 형이 눌러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